아침 햇살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추던 날 김문수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폈고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념 없는 개혁은 혼란을 낳습니다. 나라의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김문수의 말에 광장은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죠. 오랜 세월 정치판을 지켜온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지지자들이 큰 소리로 김문수, 김문수를 외쳤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38살의 이준석은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주변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선거 못 이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데이터와 감각 그리고 젊음입니다. 이준석의 발언에 젊은 청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청년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저 사람이라면 정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스피치는 짧았지만 명확했고 슬라이드에는 데이터가 가득했죠. 두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던 기자들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아침에는 김문수의 연설을 듣고 오후에는 이준석의 연설을 들으러 왔던 것입니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드세요? 기자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 후보님은 진실성이 정말 있어서 좋은데 나이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와는 좀 거리가 있죠. 이준석 씨는 아직 너무 젊고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70살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늘 생각이 같을 순 없죠.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모으고 단점은 덮어줘야 그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마치 먹구름이 드리운 듯한 예감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둘로 갈라지고 그 틈새로 이재명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회 장소에서 그들은 같은 깃발을 들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두 후보의 출마 선언을 나란히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두 얼굴, 김문수와 이준석. 과연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달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프라이빗 룸에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3번째 만남이었지만 이전의 2번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을 부총리로 모시겠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김문수의 제안에 이준석은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부총리 자리를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세요. 저와 김 후보님이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을 이길 확률은 50%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도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김문수는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정치는 숫자만의 게임이 아니요. 경험과 신뢰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위해 정권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화는 그렇게 다시 한번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 레스토랑 밖에서는 기자들이 벌써 몰려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 뉴스의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보수의 정통성과 국가관을 문제 삼고 있고 이준석 후보 측은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의 시계는 점점 자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후보는 각자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국가 언론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덕성과 진실성 없는 연대는 허상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같은 시각 이준석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정치란 결과로 말하는 거죠. 당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원칙만 외치다 져버리면 그게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그 사이 여당 후보 이재명은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띈 얼굴로 그는 지방 유세를 이어갔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결같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라고 대답했죠. 야권의 혼란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박진우는 TV 토론에서 명쾌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보수표는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세대와 가치관에서 확연히 갈리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우세는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시청자들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의 목소리를, 역사의 경고를 말입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30대 남성 김현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옆에는 텅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댓글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석은 아직 너무 어리고 깊이가 없다. 정치는 젊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김문수는 70년대 사람이다. 시대가 변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김현우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미 수십 번 논쟁에 참여했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서로를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평행선이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보수는 항상 이럴까? 같은 시각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여성 박미영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두 패널이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어요. 김문수 지지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꼰대들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준석 지지자들은 경험도 없이 설치는 애송이들이죠. 국가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박미영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녀는 매일 정치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로감만 쌓여갔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대학생 넷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만 대화는 비교적 차분했어요. 난 솔직히 둘 다 별로야. 김문수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이준석은 경력이 부족해.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표가 나뉘면 무조건 이재명이 된다고. 근데 단일화가 되더라도 서로 증오하는 지지자들이 다 투표장에 나올까? 다. 그냥 투표 안 할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투표율. 그것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였습니다.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커질수록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조직력이 탄탄한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한 보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저 둘이 싸우다 알아서 떨어질 거다. 정권 교체 원하면 제발 하나로 모여라. 그 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지만 정작 두 후보의 캠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강도만 높아져 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확신과 절망 사이에서, 기대와 체념 사이에서 말입니다. 유권자 전수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 걸까? 대선 하루 전날 서울 삼성동의 한 특급 호텔 18층.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김문수와 이준석 그리고 각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아름다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11시간째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빈 커피잔들과 구겨진 메모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역력한 얼굴들이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이준석 후보님,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캠프의 전략본부장 정태영이 말했습니다. 김문수의 비서실장 윤상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수 정통성에 기반한 통 큰 양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게 뭡니까? 선거는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제가 김 후보님보다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김문수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후보, 정치는 인기투표가 아니요. 국가 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경륜이 필요한 자리요. 당신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뭐라는 겁니까? 이준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아직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세대를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50살? 60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한 잔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준석 캠프의 대변인 김영주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국가를 위한 마음은 같습니다.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윤상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김 후보님은 이미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총리직과 내각의 3분의 1을 이준석 후보 측에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양보는 어렵습니다. 정태영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양보가 아니라 패배를 전제로 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합시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국민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새벽 2시 결국 김문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 아쉽지만 이번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준석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손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타협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수 단일화 최종 결렬 대선은 3파전으로. 같은 시각 이재명은 캠프에서 마지막 연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단일화 결렬 소식을 전하자 그는 잠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된 후보 한 명만 남았습니다. 투표일 아침 전국의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투표율이 높아 보였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벌어진 격렬한 토론과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투표소. 80살의 할머니 이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번이 12번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이기도 했지만요. 할머니, 누구에게 투표하실 거예요? 옆에서 손자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이영자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지. 하지만 너희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역대급 혼전이네요. 단일화만 됐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뭐. 오전 11시 첫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38%, 이준석 17%, 이재명 45%.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패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단일화만 됐으면 수치상 역전 가능한 구도였습니다. 보수표가 정확히 분산됐네요. 투표소 밖에서 기자들은 유권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대학생 박지우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다 기자의 질문에 멈춰 섰습니다. 투표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투표 안 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서. 그의 표정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원칙?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게 생겼잖아요. 오후 2시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1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수층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투표 거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캠프와 이준석 캠프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득표율을 합치면 이재명을 앞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투표율 저조와 함께 그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저녁 8시 개표율 92%. 이재명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마다 일제히 그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고 여당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국민 박인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9살 딸이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른들의 실패를, 정치인들의 오만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날 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재명의 당선이 확정된 그날 밤 여의도 선거 캠프는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 축하 음악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오른 이재명은 양손을 들어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는 조명 아래서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짧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청중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재명은 승리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습니다. 선거운동본부장 박정우는 이재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야권이 분열된 덕분입니다. 행운이 우리 편이었어요. 이재명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화면 너머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문수는 자택에서 조용히 TV를 끄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어둑했고 그의 곁에는 가장 오랜 측근 한두 명만이 남아 있었어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문수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지만 후회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웠소. 결과는 아쉽지만 내 소신은 버리지 않았어. 측근 박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되었다면 달라졌을까요? 김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요. 역사의 만약에는 없는 법이지. 한편 강남의 한 사무실. 이준석의 선거 캠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고 벽에 붙어있던 선거 포스터들도 대부분 떼어졌어요. 이준석은 홀로 남아 의자에 깊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들이 끝없이 쌓여갔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분주한 도시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달린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오늘 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패배자들의 뒤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웠고 승리자의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카페와 식당에서 모두가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죠. 기쁨과 실망,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85살의 할아버지 김영호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랜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만. 보수가 갈라져서 진 건 처음이 아니지.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이나 봤던 일이야. 친구 박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였어. 사람은 안 변하나 봐. 김영호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선 발표 다음 날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은 일제히 보수 진영의 패배를 분석하는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실패로 자멸 이재명,
야권 분열 덕에 무난한 승리. 국민은 단일화를 원했지만 정치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정치학 교수 이진우는 학생들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각 후보의 득표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일화의 중요성이요? 분열된 표는 항상 패배한다는 거죠. 이진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왜 처음부터 하나로 뭉치지 못했을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김문수와 이준석은 거의 40년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가치관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타협의 예술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이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 인기 보수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방송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어요. 김문수와 이준석 두 사람 다 역사에 죄를 졌습니다. 그들은 나라보다 자존심을 선택했어요.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단일화를 원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댓글창을 보세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다시는 저들에게 표 주지 않겠다. 정치인들은 결국 자기 이익만 본다. 우리가 바보였다. 국회의사당 근처 한 음식점에서는 여러 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패배는 단순히 단일화 실패 문제가 아니오. 보수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겁니다. 이들의 대화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번 패배가 보수 진영에 남긴 상처와 교훈은 깊었습니다. 모두가 통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저녁 김문수의 자택.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오랜 정치 동료였어요. 문수 형, 이번 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문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네. 내 판단이 옳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미안하네.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서. 이준석과 다시 대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의 야권 재건을 위해서라도. 김문수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가려버린 듯했어요. 때가 되면 생각해보겠네. 그날 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상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죠. 패배는 때로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것이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앞을 봐야 한다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정권 5년차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검은 우산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경제 파탄 책임져라. 외교 참사 이게 나라냐. 언론 탄압 중단하라. 집회에 참석한 50대 회사원 정민석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단일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깟 싸움 좀 참았으면 지금쯤 나라가 다를 텐데.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물가는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죠.
같은 날 저녁 한 케이블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들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야권의 무능함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문수는 이제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대신 회고록을 출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원칙과 양심의 정치였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에서 잠시 떠나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다시 한국 정치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 주민 모임에서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투표를 안 해요. 정치인들 믿을 수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다음 선거에는 꼭 투표해야 해요.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때 김문수와 이준석 두 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너무 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으니까요. 정치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몇몇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강의실. 정치학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 다양성.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유권자들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죠. 5년 전 그 선거를 기억하세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져버렸고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학생 하나가 멀리 보이는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시위대의 검은 우산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망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캠프 밖에서 보는 유권자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현실의 일부이며 미래를 바꿀 열쇠 또한 우리 손에 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5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는 많은 이들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새싹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싹이 말입니다.